호우 시절. 네, 그러면 8월의 크리스마스 이제 역시 명장면 같은 걸 좀 살펴볼 건데 네. 어떤 각자의 개인적 명장면 전에 이 영화를 보면서 조금 우리가 네.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들 음. 뭐 이런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뭐가 있다고 보세요, 원우 씨는? 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게 음. 이제 김다림 씨가 X세대 여주인공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전에 사실 유정원 씨가 나이가 많으니까 첫사랑은 아닐 거 아니에요, 다림 씨가. 그렇죠. 이 영화에는 유정원 씨의 첫사랑에 해당하는 음. 지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전미선 씨가 역할. 네, 지금 돌아가신 전미선 배우님이 이 또 영화에 나오셨더라고요. 좀 마음이 좀 다르더라고요. 되게 영화를 좀 보는데. 그랬었어요. 네. 저도 너무나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맞아요. 나오셔서 참 그랬었는데 이 지원이라고 하는 인물과 다림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이 영화의 그 다림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어떤 존재가 더 부각되는 느낌도 들면서 맞아요. 또 유정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캐릭터에 대한 설명도 좀 부과가 될 것 같은데 이 지원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원 씨랑 이제 같은 세대에 속해 있는 그렇죠. 그런 정원 씨의 첫사랑인데 네. 이미 시집을 가서 애가 둘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X 세대와는 너무나 다른 또 지점인 게 뭐냐면 지원 씨가 결혼을 해서 애를 둘을 낳고 살고 있는데 지금 다시 이 군산 소도시로 돌아온 거예요. 이혼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정확하게 이혼이라고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았나?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했었죠. 그 유정원의 여동생이랑 친구거든요. 네, 맞아요. 지원이랑 정숙이랑 그 유정원의 여동생 세대예요. 같은 세대라고 볼 수 그렇죠. 있어요. 같은 86세대. 네, 우리가 근데 아까 얘기했던 바에 의하면. X세대와는 또 너무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이 남편이 노름을 하고 이 여자 그 부인을 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군산으로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이혼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랬나? 어쨌든 갈라서려고 하는 거의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이게 지원 씨의 표정이 좀 복잡해 보여요. 사실 지금 같으면 그게 X세대도 그렇지만 지금 같으면 그거 고민할 여지가 있나요, 그거? 그냥 네이트판에 글 올리고 이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혼이라는 게 굉장히 큰 사회적 낙인이고 게다가 여자가 맞고 사는 거 그다음에 남편이 어디 가서 노름하는 거 이게 그렇게 드문 풍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풍경 속에서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전미선 씨의 모습을 한 세대 앞 여성들의 모습을 좀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미선 씨는 네. 왜 다시 한석규 씨를 찾아왔을까요? 그 사진관으로. 사진관으로 찾아와서 이제 유정원 씨한테 되게 좀 가슴 아픈 부탁을 하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조원사진관 이 쇼윈도우에 걸려 있는 자신의 고등학생 때의 사진을 좀 치워달라고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정원 씨가 울어요 한번. 맞아요. 되게 침잠한 유정원을 그래서 느끼게 되죠. 처음으로 유정원 씨의 평정심이 흔들리는 장면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마루에 누워가지고 되게 청승맞게 우는데 네. 제가 그래서 지원이가 정원이를 찾아가서 전미선이 한석규를 찾아간 이유는 과거로의 단절이라고 좀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석규와의 뭐 관계 자체를 끊는 건 아니지만 옛날 일은 옛날 일로 하고 전미선도 전미선 나름대로 이제 남편도 그렇고 과거와의 자신과의 좀 단절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석규 씨는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되게 애 둘 있는 그 유부녀한테 되게 선 넘는 농담을 또 합니다. 한석규 씨는 되게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기준으로는 되게 부적절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애 둘 있는 유부녀한테 그 지원 씨가 물어봐요. 오빠는 왜 결혼 안 했어? 근데 정원 씨가 너 기다리느라 이런 개저씨 같은 농담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정원에게 대고 이제 지원 씨는 사진을 치워달라고 하는 마음 아픈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되게 동의하면서도 또 반은 다르게 보는 게 네. 전미선 씨가 유정원이라는 캐릭터가 아픈 걸 알아요. 네. 지원이는. 그래서 맞아요. 오빠 많이 아프다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관에 찾아가서. 그리고 그에게 자기를 기다리지 말라라는 것과 동일한 메시지. 네. 즉 헛된 희망이나 우리 서로가 다 너무 어려운데 네. 이상한 감정에 서로 애둘리지 말자라는 듯하게 전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캐릭터 역시도 정원이라는 사람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내가 완전히 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본인이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마음을 이제 아까 마침표를 찍는다고 했는데 네. 그런 표현이 사실 어울리는 장면이 나왔고 영화적으로는 더 중요한 건 네.
허진호라는 사람 그 연출가가 네.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는 어떤 기점을 만들기 위해서 네. 지원이라는 캐릭터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 많이 비유하는데 뭐 남자는 방이 여러 개가 있고 마음속에 네. 여자는 방이 하나가 있어서 네네네. 뭐 남자는 뭐 여러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다른 이성에 대해서 네. 여자는 뭐 한 이성에 대해서만 대신 왔다가 완전히 연소되고 끝난다. 네. 뭐 이런 비유들을 하는데 네. 사실 저는 그런 뭐 젠더로 구분하는 건 좀 의미가 없고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른 것 같아요. 방의 개수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갑자기 자기 어필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뭐 이런 녹음에서 다 하나 있다고 하겠지. 근데 저도 하나가 있는 것 같아서 공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원이란 사람이 지원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그 방을 비우고 나서 다림이라는 사람이 차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영화적으로 보여줬던 네. 캐릭터가 아닌가. 그리고 전미선은 매우 매너 있는 행동을 했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좀 이야기를 하면 네. 저는 사실 그것도 있어요. 다림이랑 정원이가 네. 정원 씨가 네. 한번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다림 씨가 술 사달라고 했잖아요. 기술을 맞아요.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우산을 쓰고 오다 되게 네. 예쁜 씬이에요. 네. 둘이 한 우산 아래에서 걸어오면서 네. 정원 그 다림 씨가 정원이한테 이제 우산을 씌워줬잖아요. 시문아 네. 씨가. 근데 우산을 씌워주는 대가로 술을 사달라고 요구를 하죠. 네. 그리고 저녁 한 7시쯤 온다고 해요. 네. 근데 오지 않습니다. 맞아요. 바람 맞춰요. 왜 바람을 맞췄을까요? 저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짚고 넘어가야죠. 이놈의 X세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아니, 저는 이건 아주 말씀하신 그대로 아주 정확한 의도가 있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허진호 감독님이 다리미의 X세대론을 그대로 그냥 아주 저는 1차원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다림 씨는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요. 네. 그냥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이 그 아저씨 그때 내가 안 와서 뭐 화났었죠라고 삐졌죠. 삐졌죠 이런 식으로 말한 다음에 그때 왜 안 왔어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오기 싫어서요 이렇게 말해버리거든요. 네. 되게 즉흥적이다. 전미선하고는 완전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전미선의 행동을 되게 매너 있다고 생각하는 조쿠나 선생님의 관점에서는 이건 되게 개매너인 거죠. 그냥 바람 맞힌 건데 물론 바람 맞힌 거가 잘한 행동인 건 아니고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건 다림 씨도 알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저는 허진호 감독이 이 X세대는 정말로 행동을 예측할 수가 없는 애들이다. 얘네들은 사실은 허진호 감독님 자체가 1963년생이시거든요. 네, 86세대네요. 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허진호 감독님의 입봉작입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는 자신의 이제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첫 영화예요.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이에요. 이 남자 주인공을 만약에 우리 같았더라도 이 첫 영화의 남자 주인공은 자신의 페르소나로 좀 설정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자신의 모습, 자신의 상상입니다. 네, 우리의 이제 뭐 근데 그럴 듯한 추론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영화가 허진호의 1인칭도 분명히 섞여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허진호가 바라보는 X세대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는 얘네들은 설명이 안 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리미는 그냥 오기 싫어서 안 왔어요라고 말해주는 거가 얘 나름의 매너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매너랄까 그만큼 유정원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은 설명이라도 나중에 하는 거죠. 어떤 자신의 익스큐즈를 얘기한다. 대신에 변명을 하진 않습니다. 설명을 할 뿐이에요. 난 이랬었다라고. 그 장면을 그렇게 보셨구나. 네, 저는 그렇게 봤어요. 혹시 조크나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완전히 다르게 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선 좀 짚고 넘어갈게. 다림과 정원의 관계는 사랑일까? 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네. 정원은 나중에 나레이션을 할 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림에게는 무엇인가? 네. 다림에게도 사랑이에요. 근데 감정을 이렇게 쪼개서 보는 건 되게 어렵긴 하는데 다림은 그 전까지는 소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 소녀 같은 마음에서 사랑이란 것도 정확히 몰라요. 어디서부터가 사랑인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정원에게 호감을 느끼고 편한 사람이었다면 네. 다림이 사랑이라고 처음 인식한 순간이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다림이 정원한테 술을 사달라고 한 직후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술을 사달라고 했어요. 네. 되게 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우산을 쓰고 가는 장면에서 다림이의 표정 변화가 있는데 그 한 우산 아래에서
술 약속을 하고 나서 걸어가는데 다림의 표정이 좀 비장해져요. 갑자기. 약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섬세하게 보셨네요. 네. 제가 느낄 때는 거기서 이 소녀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네. 심적인 부담감? 조금 되게 큰 파동을 여기서 느낀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그 전까지는 호감이었는데 네. 여기서부터는 사랑이 된 게 아닐까. 그 사랑이라는 마음을 도저히 혼자 감당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잠깐 쉰 거고 그 다음에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X세대니까 난 가서 그냥요. 라고 얘기하고 나 다시 시작할래 라고 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이거 뭐 상당히 이것도 일리 있는 재미있는 굉장히 영화를 섬세하게 보시는군요. 많이 봤어요. 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세 번째 네. 약간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영화가 되게 뜬금없이 학교 전경을 계속 보여줘요. 네. 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학교 전경은 정원의 마음의 공간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원의 마음이 되게 이렇게 풍성하기도 했다가 어릴 때는 지금은 되게 많이 텅 비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 정원의 공허한 감정을.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언젠가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이들이 하교하고 그러는 것처럼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겠지. 이거는 그 나레이션에 되게 많은 생각을 하셨구나.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이 나레이션을 포함한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이제 허진호 그러니까 86세대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네네. 86세대들 허진호 감독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뭐 철학관가 어딘가 나오셨어요. 근데 이 당시에 82학번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정말로 학생운동의 정점을 찍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학생운동은 물론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돌아갔지만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역시 이제 같이 서브를 맞추면서 이제 뭐 정말 뭐 여러 가지 시위를 했었죠. 치열하게도 했었던 그 시기. 이때는 그래서 뭐 보수 진보라는 구분은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NL이냐 PD냐 좌파 그렇죠. 내부에서의 그 구분이 있을 뿐이죠.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물론 뭐 학생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대해서 차이는 있겠지만 전 기본적으로 유물론적 사계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죽고 뭐 사후 세계 이런 거에 대한 관념은 되게 약해져 있는 세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관점은 그게 상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철구랑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철구 씨랑 이한희 씨랑 막 술 먹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철구의 옛사랑 얘기를 잠깐 꺼내요.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는 구간인데 철구야 너 그 여자 옛날에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 노태우 선거운동까지 했었잖아 라고 말하거든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철구야 너처럼 정치에 관심 없는 애가 정치운동까지 하러 다닌 걸 수도 있잖아 일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그 세대에서 노태우를 지지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도대체 그거는 외계인인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전 더 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관점에서의 86세대 역시 이것도 전 세계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어떤 30대 초반이 아무리 이 당시에 성숙함을 강요받는 요구받는 시대였다고는 해도 지금 이 정원의 태도는 너무나 거의 도인에 가까워요. 너무 점잖죠. 너무 초탈해 있어요. 네네. 이거는 저는 이 세대의 어떤 특징을 이것도 역시도 그리고 허진호라고 하는 한 인간의 정신 세계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감독의 의도가 짙게 들어가 있는 설정이라고 봅니다. 허진호의 30대의 고민과 그렇죠. 이야기들이 아마 페르소나로 투영됐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정원의 성장담으로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네. 그 포인트를 저는 이 영화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지점이고 사실은 또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이 정원 씨가 얼마나 옛날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또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그 철구 씨랑 일단 노상방뇨를 하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원우 씨가 너무너무 싫어하죠. 그런 거. 술 먹고 정원이가 철구 보고 한 잔만 더 마시러 가자고 막 쫄르다가 맞아요. 그 철구가 엄청 튕기다가 나중에 그걸 받아줬을 때 너무 신난 나머지 남철 남성남 춤을 춰요. 그 춤이 그거야? 그거 진짜 70년대 춤이잖아요. 남철 남성남 춤을 춰요. 나는 그 춤인지 몰랐어. 물론 그게 너무 신나 있는 너무 그게 물론 1996년도에 김건모가 스피드에서 그 안무를 약간 변형하긴 하는데 내가 봤을 땐 이거는 남철 남성남 춤이야. 김건모가 따라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원 씨가 여동생이랑 같이 수박 먹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씨를 이렇게 막 뜰에다가 뱉고 네. 그다음에 밥 먹을 때 보면은 정원에서 그야말로 뜰에서 파를 뽑아와요. 집에서 파를 키워요. 맞아. 얼마나 옛날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느낌의 정원 씨.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허진호 감독은 지금 이 유정원이라고 하는 한 캐릭터를 통해서 X세대와는 너무나 그 대비되는 이 9세대의 어떤 논법과 질서, 상식, 생활 습관까지를 요약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촘촘하게. 그래서 이 영화가 한 장면 한 장면이 저는 의도가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섬세한 영화인 동시에 굉장히 다이내믹한 에너지가 넘치고 있는 영화라고 본 이유가 이제 그런 남주 여주와의 감정도 그렇지만 이 유정원이라고 하는 캐릭터 설정이 매우 섬세하다. 이거는 그리고 허진호가 본인의 페르소나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저는 봐요. 조크나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학교 장면. 사실 되게 이제 어떤 배경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주신 거고 외제적으로 저는 그냥 영화적으로만 봤어요. 네네네. 이 안에 그 초등학교 뭐라고 하지? 표라고 하나? 그 가운데 이제 글씨 써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푸른 꿈을 가꾸는 즐거운 학교라고 돼 있어요. 네네. 네. 진짜 섬세하게 보셨네요. 푸른 꿈을 가꾸는 즐거운 학교. 근데 이제 정원에게는 꿈을 꾸게 했던 공간이 전 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정원이란 사람은 이 동네를 이 군산 바닥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맞아요. 초등학교부터 쭉 자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 학교인 거예요. 그에겐 그냥 이곳이 배움의 모든 것이었고 새로운 이야기의 모든 것이었고 지원이라는 그 전미선 씨가 역할했던 지원과의 이야기를 꿈꾸고 정리했던 공간도 다 여기예요. 그래서 이 정원이라는 사람의 감정이 바뀔 때마다 전 이 장면을 넣어줬다라고 생각해요. 되게 뜬금없이 나와요. 맞아요. 그냥 갑자기 그냥 뭐 학교에 가지도 않았는데 학교가 나와. 맞아요. 그런 장면들을 볼 때 이제부터는 다림과의 이야기를 꿈꾸게 하는 거구나라는 장치로 저는 사실 그래서 그가 가진 푸른 꿈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되게 의도한 건 아닌데 저희가 그렇다고 이 방송 때문에 막 기획회의를 물론 하지만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내용을 다 알고 만나면 재미없으니까. 근데 되게 의도하지 않게 저는 약간 외제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조크상 선생님은 되게 내재적으로 관점을 보시면서 좀 재미있는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한 장면 정도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저는 이 영화에서 유정원 씨가 2번 울거든요. 첫 번째는 전미선 씨한테 그 얘기 들었을 때 울고 두 번째도 울어요. 두 번째는 김다림 씨와 감정의 정점에 있을 때 울거든요. 요 두 울음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사실 이 영화가 왜 유정원 씨의 성장담인지가 저는 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 그러니까 김다림 씨랑 팔짱 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 다림이가 막 끊임없이 기술을 들어가는 와중에 어떤 기술을 넣냐면 이렇게 나란히 걷다가 갑자기 팔짱을 확 껴요. 그 무서운 이야기 할 때. 무서운 이야기 할 때 한석기 씨가 막 더듬어요. 그래서 말을 되게 이러면서 약간 어버버거리는데 아까 마치 김다림 씨의 그 우산 장면처럼 저는 유정원 씨가 이 팔짱에서 약간 좀 훅 들어왔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감정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 감정 이후에 근데 울거든요. 그랬었나? 울어요. 그 이후에. 왜냐면은 이거는 저는 이 두 울음의 의미가 완전히 반대다. 전미선 때 울었던 거는 상실의 아픔이에요. 전미선이라고 하는 옛사랑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놓아줘야 되는 현실. 근데 김다림의 팔짱 이후에 흘린 눈물은 이건 소유의 아픔이에요. 이제는 지킬 게 생긴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생긴 거야. 지금 좀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는 그게 포인트죠.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건 물론 저의 해석입니다. 유물론적 세계. 유물론적 세계, 이게 사후 세계 이런 거 없고.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랑도 언젠가는 추억이 될 수밖에 없다. 맞아요. 이거는 되게 감성적으로 표현한 건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허무주의적인 세계관입니다. 이거는 언젠간 다 끝나는 거고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다림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잃어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거는 무슨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생각해온
이성적으로 생각해온 그런 유물론적 세계관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죽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거를 이 고통을 사실은 이 고통과 행복이 섞여 있는 건데 아하. 이 감정을 다리미한테 배운 거죠. 아하. 유정원이라고 하는 인물은 처음으로 살면서 처음으로 물론 전미선이라고 하는 첫사랑도 있었지만 다리미를 통해서 배운 거죠. 다리미를 네. 통해서 이 소요의 아픔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되게 좋은 두 사람의 대비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다리미가 편지를 집어넣는 장면 있잖아요. 사실은 꺼내려고 하는 건데 네. 이렇게 막 왜냐면 유정원 씨가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맞아요. 막 그때 막 정신적으로 이제 패닉이 온 거죠. 그쵸. 그래서 그때 정원 씨는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응답이 안 되는 건데 맞아요. 이때 유정원 씨는 되게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병원에서 깨어나요. 저는 아마도 다림 씨의 꿈을 꾸지 않았을까. 아, 누구나 다 그렇게 네. 해석하죠. 그죠? 네. 그게 참 다림 씨는 되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정원 씨는 되게 행복한 꿈을 꾼 그 대비. 그리고 근데 사실은 또 그 꿈은 마치 우리 영화 달콤한 인생처럼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나 슬픈 꿈인 거예요, 사실. 맞아요. 그런 대비점들도 이 영화에서 좀 연결될 수 있는 아하. 지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다리미만은 유정원 씨는 모든 사랑은 그냥 추억이 될 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편지에서도 나오죠. 다리미만은 추억으로 당신만은 추억이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맞아요. 다리미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원은 처음으로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된 거죠. 살아감의 의미가 그저 허무하게 사라지는 그런 공허한 것만은 아닐 수 있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유정원 씨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신의 영정 사진을 찍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는 처음으로 자기가 죽고 난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리모컨 사용법을 알려준다든지 내가 죽고 나서의 이 영정 사진은 마지막 모습으로 남는 거니까 내가 맞아요. 나의 마지막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밝고 더 괜찮은 모습으로 남기 위해서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영정 사진을 찍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거. 뭐 사후 세계의 있고 없음까지는 몰라도 자기가 죽고 난 뒤에도 이 세계가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영화가 유정원 씨의 성장담이기도 하다. 다리미에게 성장담인 건 뭐 당연한 거고 네네. 정원에게도 역시 그렇죠. 성장하는 영화였다. 어마어마한 성장. 이건 사실 다리미 못지않은 그래요? 세계관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해석한 대로라면 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허진호 씨의 자기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아주 인상 깊은 네. 해석이었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